예,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입니다. 전국에 계신 아빠 학교 학생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는지요? 오늘은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동안 강연이 한 6개월 가까이 됐나요? 저도 그 강연 준비하느라고 많이 배웠고 마지막 강연을 하려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짐을 하나 좀 내려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입니다. 아마 강연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또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그냥 제가 한 강연들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 역할을 하지만 이 강연들을 계속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마 아이를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따뜻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시각으로서 아이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강연, 어떻게 보면 종합편입니다. 오늘 강연은 그 강연의 그 책에 선택된 책은 가족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가족의 심리학. 이 저자는 토니 험프리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의 책은 그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부정적 생각의 힘이라고, 이건 네거티브 띵킹 파워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이미 절판된 책입니다. 이 부정적 생각의 힘은. 근데, 이분의 책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징적이냐면, 방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그 방어 심리의 그 이면에 있는 생각들, 우리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생각들이 아니라 그 속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움직이는데 있어서 그 방어 심리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기술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이 존 브래드쇼우의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하고 이 토니 험프리스, 다 사실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존 브래드쇼도 신부 수업을 받았던 분이고, 그 다음에 토니 험프리스도 사실은 신부 수업을 받았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신부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만뒀던,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이렇게 수치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고, 그래서 수치심을 뭘로 가리기 원했냐면, 종교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로만 칼라 뒤에 이렇게 숨어서 그거를 가리기 원했던 어떤 그런 어린이죠. 특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서 이렇게 신부 수업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영성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또 영성을 깨우쳐가는 과정 속에서 이 수치심이 자신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인간의 심리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이면 심리에 관한 그 수치심 분다 죄책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자신의 경험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이론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몸에 와닿는 우리의 생각에 와닿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의 심리학이 어떤 가족에 관한 부분의 구조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 수치심은 그런 그 뒷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수치심의 치유 자체는 근원적인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심리학 책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수치심의 치유를 읽으시면 수치심의 치유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거고요. 수치심의 치유를 읽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가족의 심리학 책을 읽으면 그때는 가족의 심리학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언제 시간이 가능하면 이 수치심의 치유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강독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교재가 가족의 심리학이고 따라서 오늘은 가족의 심리학 위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가족의 심리학 1장 행복한 가족의 건축과 부모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사실은 이 푸르미 교육법이 사람들이 어렵다 그럽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쉬울 수도 있는데 이 푸르미 교육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런 면에서 푸르미 교육법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사실 어린아이는 우리가 부모의 성장만큼 어린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부분에서 억압받고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아이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일 아이가 1살이라면 내가 어린 시절에 1살에 받았던 그 상처를 아이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아이의 성장이 내 안에 받았던 상처에 관한 부분들을 건들게 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받았던 상처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는 우리가 키웠던 방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키우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 교육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계속 같은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결국 뭐냐면 우리가 받았던 불행에 관한 부분들을, 그 뒤틀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 아이한테 세대를 걸쳐서 계속 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요새 이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혼자서 한부모로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물론 양부모가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골고루 갖춘, 어떻게 보면 균형된 갖춘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그 두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혼자를 아이를 키울 때 이 미숙한 양부모들, 그 남성성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남성성이 굉장히 드러나는 그 아빠라 그러면 여성성이 억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성이 강조된 엄마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성이 이렇게 억제돼서 이렇게 미숙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어떤 이 미숙한 부모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억제된 부분들을 어린아이한테 더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는 한 부모라도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부분들을 고루 갖춘 그런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면, 저는 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운다 해도 어린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폭력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평생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항상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한 부모라도 온전히 남성과 여성을 갖춰서 어린아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는 잘 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가정을 형성하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부분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모와의 관계에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 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에 관한 부분 안에서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결하려는 어떤 그 무의식적인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은 어린 시절에 내가 당했던 환경,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고, 또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 고통에 관한 부분을 대면하지만 성장하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유아적인 의존성, 이렇게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독립하지 못한 어떤 그런 유아적인 의존성을 계속 어린아이와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충족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에게 억압된 부분들에 자신의 어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고를 때도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고르는데 그 다른 사람의 처음에 끌릴 때는 어떤 사람이 끌리게 되냐면,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의 고통에 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고통의 근원이 됐던 사람과 비슷하게, 사실은 그 사람이 싫어하면서 아버지가 나의 성장에 관한 발달에 관한 부분들에 방해가 됐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이상하게 결혼을 하게 나면은 그 사람하고 반대적인 사람을 골라도 그러나 의존적인 면에서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적인 사람이라도 결국은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계속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당했던 입장이지만 나중에 가족을 갖고 부모가 되면 그때는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결국 어린 시절에 내가 당했던 억눌렸던 고통받았던 것들을 누구한테 쏟아붓게 되냐면 아이가 희생물이 돼서 아이에게 쏟아붓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아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약한 부분 내가 당한 그것만큼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그것을 쏟아붓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되고자 결심할 때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들 아니면 내가 이래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부모가 될 만한 조건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그 아이를 갖고 싶는데 나를 닮은 사람을 보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다면 그거는 불행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름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가질 때는요, 항상 그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그 생명에 관한 것을 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를 가져야지 나 자신의 수치심과 나 자신의 어떤 조건에 충족되기 위한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다른 사람한테 좀 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낫다라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어린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때는 그 가족들이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는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모가 가져야 될 조건은 부모가 되기 전 결심한다면 그 원가족 우리가 낳아서 자란 그 가족에서 반드시 분리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연 처음에서 아빠가 해줘야 될 역할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것은 뭐냐면 가장으로서 이 가족.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 부모도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엄밀히 정의하면 나와 아내와 자식이 어떤 가족의 기본적인 구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가족 안에서 가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이 가족이 다른 곳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려면은 내 자신조차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고유한 나를 형성하는 그래야만 우리 가족에 울타리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있는 그대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분.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성숙한 어떻게 보면 감정도 함께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어떤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가족을 갖는 것이 저는 가족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 사실은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신관합니다. 독립한다라는 것도 다 주변에 눈이 있는 거고 또 내 자신이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들을 갖고 어린아이를 키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1장은 어떻게 보면 총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쭉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2장은 난 사랑을 줄게 넌 무엇을 줄래? 이게 조건이 걸린 사실 문제가 있는 가족은 크게 이제 애정에 있는 그대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가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 테니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래라는 조건을 거는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조건을 걸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면 안에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조건 받은 대로 그대로 조건을 걸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건이 걸리는 가족은 그나마 조건에 충족되면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춰서 나 자신에 관한 거짓자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나마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문제의 가장 심각한 가족들은 그런 가족보다는 오히려 어떤 조건조차도 애초에 없는, 이 관계조차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가족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방치당해서 그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뭐 전혀 관심은 없는 가정. 그다음에 애정이 없는 가정. 이게 뭐냐면 애정이 없는 가정은요, 이렇게 그 애정을 보는 게 두려워서,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게 두려워서 물질적인 조건들은 다 해줍니다. 뭐 이렇게 사줄 건 다 해주지만,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에 관한 애정을 주지 않는 가정. 또 한 가지는 이 공생가족이라는데, 이 공생가족은 뭐냐면, 이렇게 그 각자 가족의 개인에 관한 부분 안에서 그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자라온 과정 속에서 공생가족이 아니었는가. 이 공생가족은 상호 의존증을 가진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굉장한 수치심을 가진 가족이라 그 가족이 전체 한 단위로서 움직이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대외에 볼 때는 항상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차이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족 내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고, 따라서 고유함이 말살됐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공생가족, 상호 의존적인 가족 안에서는요, 이렇게 뭔가 연기하는 것처럼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는 훨씬 더 방어적인 행동, 나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그렇게 하고 감정도 굉장히 감추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방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조건을 가는 가정들, 그 사랑의 조건을 가족은 이게 가족 관계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조건에 관한 부분들을 반드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 테니, 너는 나한테 뭘 줄까에 관한 어떤 면에서 그 대가로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주는 조건에 관한 부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만일 부모가 조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 조건을 걸어버리면 이 어린아이는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 굉장히 부모 마음대로 변덕스럽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이 조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에 어떤 면에서 두 가지 관계, 하나는 이 조건에 관한 부분을 쫓아갈 수 없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부모가 공격적인 조건을 갖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런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조건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건에 내가 그 조건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남으로 돌려버리는,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왜 비난할 때만은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관한 걸 잊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룹은 어떤 그룹에서 관계를 맺게 되냐면 그냥 모든 걸 다 희생해버리는, 그냥 그 조건의 모든 걸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없애버리는, 헌신해버리는 그런 어떤 두 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시간에서 조건을 걸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거는 조건이 착한 아이가 되라는 조건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착한 아이가 되라 그러면, 착한 아이를 요구하면 아이들은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를까봐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왜냐하면 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이 아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가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남들 눈치 보는 아이로 남는다.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신경 쓰고 눈치 보며 불안해한다. 이게 무시간에서 착한 아이가 되기로 그 조건을 걸었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초촉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죠. 대개 이 착한 아이는 어떤 면에서 이게 엄마들, 특히 착한 딸로 컸던 엄마들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 착한 아내로 남게 되고 또 착한 엄마로 남으로써 항상 이 착함에 관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신의 욕구가 뭔지조차 다 이렇게 희생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지나친 헌신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지배하려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 사랑의 그 조건이 걸린 과정은 두 가지 조건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그 어떤 지배를, 이거는 억압하는 부모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 억압하는 부모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억압한 부모들은 이들은 왜 그러냐면, 왜 공격을 하냐면, 이들은 사실은 억압하는 것밖에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억압을 통해서 이 억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를 떠나버리면, 나를 떠난다는 건 내가 버림받는 거기 때문에 그 버림받음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아이가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지 내가 떠나지 못하게끔 내가 이렇게 억압하게 되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붙들어 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억압하더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따라서 이렇게 더 많이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사실은 뭐가 실현되냐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애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그 현실, 억압이 두려워서 억압했는데, 두려움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억압했는데 결국은 버림받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들은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강압적으로요, 비현실적인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로부터 또는 아내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이 공격적인 것이 출발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억압에 관한 부분들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억압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가족에서는 억압 아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헌신하는 어떤 그런 부모. 지나치게 헌신하는 부모들은 사실은 방임하는 부모입니다. 근데 이 지나치게 헌신하는 부모들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그 다음에 희생하면서 사실 키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희생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심리도 이 희생에 관한 부분이 있는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또다시 출발하는 어떤 그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널 위해서 언제든지 널 위해서 있어 줄 테니까 넌 나를 떠나면 안 돼. 떠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를 항상 너 곁에 있을 테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결국은 이 헌신하는 것에 관한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게 되냐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따라서 나는 이 사랑받기 위해서 그 아이에 관한 부분에 헌신하면서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쟁취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해서 다 모든 걸 주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모든 걸 주는 사람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 이거죠. 결국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한 어떤 것이 어떻게 면에서는 헌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하는 부모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은 이 헌신하는 과정에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자아의 경계 자체, 내 자신의 고유함에 관한 부분에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부모가 저렇게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주는데, 왜냐면 나도 나의 고유함에 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내가 뭐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버린단 말이죠.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극단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의 고유함에 관한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게 되는, 따라서 그 어린아이는 이렇게 부모가 날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한테 뭔가 보답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에 관한 자아를 말살시킴으로써, 나의 고유함을 말살시킴으로써 결국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의존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래서 치를 수 있는 희생은 굉장히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야죠? 나 자신의 고유함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참, 이 지나치게 헌신하는 부모가 지금 푸르미닷컴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푸르미닷컴 안에서 배려를 해주려니까 배려가 희생인 줄 알고,
배려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방임인지를 자꾸만 구별하지 못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요구하는 게 있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못났을 수밖에 없다.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있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한 부분들을 나 자신은 할 수 없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헌신하는 부모들은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화를 낼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자신의 아이가 어떤 것에 나에 관한 어떤 자아의 경계를 침입해 들어올 때도 이 헌신하는 부모는요, 이 아이가 화내는 것을 내가 만일 그 화내는 감정에 맞받아치고 내 자신에도 욕구가 있고 나도 화가 이렇게 난다는 걸 이렇게, 그래서 화에 대한 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싹 이렇게 이렇게 외면해 버립니다. 화를 내는 걸 다 받아준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화에 대한 감정들을 이렇게 미러링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화에 관한 것들을 내가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싹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이 화내는 감정 자체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 부모가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 아이도 화를 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면에서 화를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억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는 그 안에서 사실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부모 안에는 굉장히 헌신하는 부모 안에는 그 화 자체도 이미 자신 안에 수용하고 있는 자신이 화가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 화를 수용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부모가 억압하고 감추고 있는 것을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은요 오히려 나중에 훨씬 더 뒤집어지는 화를 더 많이 내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데 어린아이는 막 뒤집어진다. 그것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부모가 그 화에 관한 감정들에 관한 걸 해결이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이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결국은 뭐냐면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부모가 어떤 면에서 화에 관한 부분들을 감정에 대면함으로써 화에 대한 감정들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외면해버림으로써 그 어린아이는 그 화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끝없이 반복하게 만드는 부모가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아이가 표현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헌신하는 부모에 관한 이것이 나중에 희생에 관한 부분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이렇게 희생하는 부모가 혼돈할 수 있는데 희생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희생에 관한 부분들은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지만 그 뒷이면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대가를 네가 치러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헌신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극도로 이기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관계는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돌려받기 위해서 베풀더라는 거죠. 따라서 헌신하는 부모들은요. 항상 내가 너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부모는요. 뭘 하나 해주면서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나 이렇게 해주지 않나 끊임없이 그래서 너 나한테 돌려주지 않나 이렇게 잔소리를 입에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개 이 두 가지 부류로서 특히 남성이 공격적이면 여성은 이 수동적으로 헌신하는 부부가 서로 이런 부부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요. 저도 제가 품위 엄마하고 결혼하는 걸 가만 봤더니 저는 소년 가장으로서 모든 걸 돌보면서도 또 그 안에 이 돌보는 과정 안에서도 저 안에 분노가 있는지 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분노에 관한 부분들 나면은 막 격렬하게 터져 나오는 제 안에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품위 엄마는 이렇게 이미 자기 손끝 안에서 이미 헌신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미 굴복할 준비를 돼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부부가 이렇게 부부가 만든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참 희한하게요. 한 사람은 공격, 한 사람은 헌신. 왜냐하면 공격에 관한 부분들을 더 헌신이 강화시켜주고 또 헌신하는 부모들은 뭐냐면 자신의 헌신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더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둘이서 이 미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거는 자신이 누군가를 알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의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가 올바로 되려고 그러면요. 이 의존 관계가 서로가 독립된 사람으로서 이 의존 관계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각자가 독립된 사람으로서 둘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상호 사랑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부부 유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3장 우리 가족에게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이거는 2장보다 내가 사랑을 줄 테니 너 나한테 뭘 줄래보다 굉장히 심각한 가족의 형태입니다. 제가 있으나마나한 가족에 관한 형태들, 가장 문제가 되는 가족들은 사실은 관계 자체가 없는 가족.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자체가 없는 가족은 방치당한 가족입니다. 이 방치당한 가족들은요, 이 아주 극도로 이 파괴적인 가족입니다. 이들은요, 무엇을 하든 간에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방치당한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방치라는 게, 방치당한 가정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미래에 올 것에 관한 부분에서 나를 보호하는 어떤 분별에 관한 힘들을 갖고 해주는 감정이 두려움인데, 방치당한 가정 내에서는요, 그냥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막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치당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관계 자체가 없는 전혀, 이거는 혼자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중앙선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부딪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굉장히 홀로 개척해가는 가정 안에서 이 방치당한 가족들이 많은데요. 이 방치당한 가족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자신의 욕구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이들이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감정도, 이 방치당한 가정에서는 감정을 전혀 비춰주지 않아서 아이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뭔가를 하는데 그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전혀 못 읽어서요. 이게 막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나 반응해 주더라는 얘기죠. 방치당한 가정은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저러냐 이거죠. 나는 지금 사랑해 줄 만큼 다 사랑해 줬는데, 뭔가 해줬는데, 왜 그러는지 전혀 그래서 읽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 방치당한 가족들은 끊임없이 아이에 대한 어떤 배신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말을 못할 때 뭔가 이렇게 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 감정에 관한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내려가면서 그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읽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나중에 전혀 자신의 욕구조차도 표현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방치된 가정에 관한 경우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굉장한 충격을 받은 이런 어떤 그 외상성 장애를 겪은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갖습니다. 이 방치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얼굴의 표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조차도 함부로 그냥 해버리는 가정들이 이게 방치당한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 중에서 애정이 없는 가정. 제가 이거는 애정이 없는 가족들은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다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애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애정 표현을 하지 않냐면, 애정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아이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이 드러냈을 때, 내가 부모한테 애정을 표현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부모가 그 애정에 관한 감정이 나에게 굉장히 낯선 감정이라 두려운 감정이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를 표현해도 화를 막아버렸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해줄 때도 사랑에 관한 감정을 받아본 적이 없대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거부당한 감정 때문에 내가 아이한테도 다시 애정을 표현해버리면 그 아이가 혹시 나를 또 거부할지 모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애정에 대한 욕구들을 사실은 이렇게 부모가 알면서도, 분명히 저걸 해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익숙지 않아서 해주지 못하는, 배려와 공감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정입니다. 따라서 이 애정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표현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애정이 없는 가족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다음에 뭐 자기가 뭔가 성취를 이루는 일에 굉장히 몰입함으로써 내가 애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 애정이 없는 가정들이라는 거죠. 이들은요,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가장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침묵입니다.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할 때 뭔가 이게 어색하면 항상 이 침묵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면에서, 근데 이 애정이 없는 가족 안에서 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애정을 표현하는 가정에서 자라도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랑했어요? 라고. 그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있어주고, 그 아이에 공감해주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 들어오는 건데, 경청해주고. 그런데 애정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개 사랑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다 사줬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많은 애정을 받지 못해서 아픔을 반복했던 그런 아이들은요, 결국은 이 정서적인 것에 관한 것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거 정서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적, 성취,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몰입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들 보면은 되게 이 애정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애정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죠. 저도 제가 이전 강연에서 이미 슬픔에 관한 감정과 그다음에 저도 두려움에 관한 감정도 굉장히 많이 억압됐던, 물론 이제 다른 애정들은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 감정들을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억압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소년 가장으로서 이 가정에 저는 애정이 없는 가족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일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공생가족 안에서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생가족도 사실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공생가족 안에서 뭐의 역할을 맡았냐면은 가족이 갖고 있는 수치심, 서로, 이 공생가족이라는 것은 수치심이 얽매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하나의 집단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집단의 얼굴로서 뭔가 우리 이 가족의 집단이 굉장히 괜찮은 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얼굴 마담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으로서 영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피토하고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에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그래서 가족의 형제들은 다, 그 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오빠가 이렇게 이런 서울대도 갔어,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얽히고 설명게 되는, 그래서 가족 내에서 다른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아주 공생가족으로서의 어떤 극단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면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공생적 가족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의 가장 특징은요, 행동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생각까지 같아야 된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차이나 개성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들 공생하는 부분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진실한 자가 드러날까봐 겁을 냅니다. 공생가족은요, 그래서 항상 공생가족은요, 이렇게 서로 의존했기 때문에요, 어떤지 아세요? 상대방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상 불평합니다. 근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사실 근데 한 사람이 성장해서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이렇게 의존해야 되는, 자신이 독립된 자아가 아닌 의존했던 자아가 드러날까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자기 요구한 것에 들어주는 걸 오히려 더 겁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긁습니다. 항상 긁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싸울 거리를 만드는 거죠. 이 공생 부부의 가족은요.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나의 자아에 관한, 내 불행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내 자신을 감추는 것에 관한 원인을 나 자신에 두지 않고 항상 남한테도 또 뒤집어 쓰여야 될 근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싸우지만,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공생에 관한 부분들을, 이거를 서로가 공생에 관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는요, 이게 특히 상호 의존적 가정에서는, 정신분열증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고유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강연할 때 원더프라이는 사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유한 고유함이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 내에서의 서로 상호 의존에 의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방해받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망상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정신분열을 통해서 이것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요, 이 공생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성과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사회성 그럴 때 그 사회성이라는 것 자체를 이 공생관계에서의 사회 의존성과 사회성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회성은 독립적인 사람들입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은 사람들이 자신에 관한 부분들 서로 이 사람이 독립적이고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서 서로 교류하고 나누게 되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 의존성, 이 공생관계는 사실은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존할 수 있는 사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다르면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푸르미닷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 의존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영재로 태어났다, 영재로 성장했다. 그러면 그 영재에 관한 고유함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름에 관한 부분, 영재라는 것은 단지 뭐 책만 공부만 잘하고 무슨 언어적인 영재만 영재가 아니고 음악, 미술, 운동 뭐 그 각 분야의 영재고 아주 고유함에 관한 부분들 그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이 사회 의존성에 걸리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든지 평준화시키고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것에 비교해서 그래서 그 사회가 원하는 틀 안에 맞추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 의존성인데 사회성이라고 혼동하더라는 거죠. 푸르미닷컴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노예처럼 푸르미 교육을 할 때 노예처럼 키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의존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키우려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 말 잘 듣고 키우려고 그러면 푸르미 교육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푸르미 교육법을 쫓아갔을 때 배려 깊은 사랑을 받은 어린아이들은 결국은 뭐냐면 상호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질문하고 어떤 독특함을 보여주는데 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 상호 의존에 관한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뛰는 것에 관한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과 다름에 관한 부분들이 용납이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 과정.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배려 깊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주도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호 의존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이 고유함에 관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가 어떻든 간에 만일 부모가 이 상호 의존에 관한 부분과 사회성에 관한 부분을 구별해서 그 아이의 고유함에 관한 부분들을 키울 수 있게끔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도와준다면 그 아이는 그런 면에서 제대로 굉장히 좋은 사회성을 가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상호 의존을 공생관계에서 자라는 가족들에 관한 상호 의존을 떼거지 사회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 있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걸렸고, 관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면에서는 공생관계였고, 그 다음에 애정이 없는 관계. 그러면 어떤 가족이 과연 그러면 그 이상적인 가족인가라는 부분들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라는,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행동이나 업적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그 사랑을 받은 가족들. 우리는 이런 가족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공감 관계를 가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감 관계는요. 상대방의 특정한 행동이나 업적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 이 공감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감 관계를 가진 가족은요. 그 각자의 독립적인 자아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수록 허용하고 지지하고 대표해 줍니다. 결국 사람의 다름에 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더라 이거죠. 이 공감관계 가정에서는요, 이게 다름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다르게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태어난 것 자체가 고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낫다,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동에 관한 부분들은 이것이 옳다. 제가 공감관계를 갖는다 해가지고 뭐 행동에 대해서 뭐 공감관계 모든 걸 다 무책임하게 다 뭐 그렇게 해준다. 그건 아닙니다. 이 공감관계를 가진 가족은요, 예를 들어서 행동에 관한 부분이 옳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단호함이 있습니다. 이 배려 깊은 사랑 안에서는요, 단호함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그 공감관계를 갖는 가족이요, 그 분명에 관한 부분에서 그거 얘기합니다. 아주 이런 부분들은 그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의 존재가 훼손되거나 너의 이 존재 자체에 관한 부분들을 이 관계 자체를 훼손시키진 않습니다. 애정에 관한 부분들은 그대로 인정해 주되 그 안에 단호함을 갖고 있는, 단호하게 맞을 때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 그 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관계입니다. 공감 관계는요, 예를 들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을 엄격하게 대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난, 질책, 비웃음, 꾸중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존재와 인격을
온전히 감수해 주어 여전히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잃지 않게 한다. 공감관계의 핵심은 핵심은 관계다.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감관계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인간으로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실수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 다음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것들은 절대 이렇게 놓치지 않는 관계들. 이 공감관계에 관한 그 관계 내에서 가장 자란 아이들은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요. 첫 번째가 이들은 굉장히 명랑하고 활기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더풀 아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떻게 받았던 내면의 위대한 그 힘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아이들은 굉장히 있는 그 모습, 아이담에 관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인이 됐을 때도 굉장히 명랑하고 활기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격려하고 격려할 때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뭐냐면은, 남과 비교해서 너가 낫다가 아니라, 너 자신 안에서 그 노력하는 과정도 성취로 보고, 너 자신이 지금 한 그거 안에서, 지금 이 기준보다 네 자신이 스스로 나아진 것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가, 이거를 격려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자란 어린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 뭔가 자기 할 때도요, 자신에 관한,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에 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호기심과 열정이 늘 충만했기 때문에, 충만해서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안정을 잃지 않는다. 아무리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여 방어 행동을 하는 조건적인 관계를 맺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도 이 어린아이들, 공감관계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은 안정감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푸르미닷컴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이 조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그런 면에서 뭐냐면 학교 그 숙제 애들 2학년 되면 1학년 애들한테 가서요,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그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푸르미닷컴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대개 2학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조건적인 관계를 맺은 과정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내적 불행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담임을 맡게 되면 이 아이는 그 선생님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 관한 이 자발성과 활기, 그 다음에 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 자기 주도성에 관한 부분이 선생님의 억압된 부분들을 건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는 선생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찍히게 되는, 그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달픈 삶을 살지만, 고달픈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환경이 아무리 나쁜 환경이 돼도 결국 뭐냐면 부모가 그 아이를 믿어만 줄 수 있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학교나 군대에서 강압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공감하는 가족이 이들에게 안겨준 긍정적인 영향력은 꺾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저는 이거를 압니다. 왜냐하면 푸르미 고등학교 졸업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든 담임선생을 만난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가 거기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자신에 관한 사랑에 관한 걸 잃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2학년, 3학년 이럴 때 어머님이 어린아이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를 분명히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개 헌신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어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이상하다 그러면요. 헌신하는 부모는요. 어린아이들을 잘 책임을 선생님한테 돌리지 않고요. 어린아이에게 돌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일 선생님이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제가 본 부모는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맞서는 건 쉽지가 않죠. 자, 그 조건 없는 사랑의 핵심은 사랑과 행동을 분리해서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조건 없는 어떻든 간에 그 어린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어린아이는요, 그 고유성, 숨쉬고 생각하고 느낀다는 그 사실만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사랑받고 안 받고 이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에 대한
스스로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행동은 개선할 수 있지만 사람은 개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유한데 어떻게 사람을 개선하냐 이거죠. 따라서 그 사람은 누구나 그 고유하고 그 자체로서 완벽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긍정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도 중요하지만 긍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족 구성원의 독특한 측면들, 즉 사물을 이해하는 관점, 일을 처리하는 방식, 옷 입는 감각, 외모, 사고방식, 미소 등 그 사람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행위를 긍정이라고 얘기하고, 칭찬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도 과정에 관한 칭찬들을 사실 해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칭찬이 결과에 대한 칭찬, 제가 이건 강연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 그다음에 규정된 칭찬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될 수 있으면 긍정에 관한 부분들 더 많이 해주시는 어떤 그런 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를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린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데,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 안에 어떤 조건이 걸렸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억압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을 때만 비로소 내 무의식 안에서 걸리는 조건에 관한 무엇이 무의식 안에 조건이 걸렸는가를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조건을 걸지 않게 되는. 따라서 제가 푸르미 교육법이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가, 그 말이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 억압된 부분들조차도 내가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나 자신에 통합해버리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내 자신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이거를 알아야만 사랑의 조건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5장입니다. 가족 간의 충돌을 행복의 밑거름으로 삼아라. 이 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충돌할 때 되면은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 관해서 일어나는 분노라든가 어떤 그런 면들이 사실은 저의 억압된 부분들을 표현해주는 어떤 이렇게, 그거를 찾아내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왜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저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사람이 싫으냐면, 자기 주도성이 없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리고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 싫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런 사람이 싫은가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에 빈둥거릴 수 있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소년 가정이 어떻게 빈둥거립니까? 결국 뭐냐면 저는 빈둥거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 억압된 부분을 보여주는 사람은 굉장히 밉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집에서 매 맞았던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억압받았던 어린아이들은요, 학교 가서 그 억압받았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 굉장히 약한 어린아이들 있죠. 자신에 관한 수치심을 보여주는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매 맞았던 어린아이 가서 학교 가서 때리는 이유가, 매맞으면서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던 것을 학교 갔더니 그거를 일으켜주는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그런 수치심을 다시 보게 하면 이게 못 견뎌서 또 두드러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억압된 부분들을 보여주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자신에 관한 억압된 것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장 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뭐냐면 한 살 때의 행동이 내 받았던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2살 때면 내 2살 때 아이의 행동이 나의 억압된 부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분노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자신에 관한 부분에 이걸 찾아내는 어떤 그런 해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정서적인 문제들, 어린아이가 어떤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는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어린아이의 그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 있는 행동이 가족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게 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족 간의 충돌이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린 시절부터 성관계를 맺은, 아주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성관계를 맺은 아이들은요,
왜 이런 성관계를 맺느냐면은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서 남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무의식 의도에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이 어린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다라는 성밖에는 다른 사람한테 내볼 것이 없다라는, 결국 그 아이는 가정 내에서 성에 관한 부분에 수치를 당했거나 아니면 전혀 이 어린아이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어린아이가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애정이라든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유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자유행위에 관한 부분들, 대개 어떤 어린아이가 그 자유행위를 하게 되냐면 부모 안에 성에 관한 부분이 억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틀 안에서 그걸 억압해서 부모가 그 성에 관한 표현들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의식간에 그걸 간직하는 사람들은요, 그 아이는 반드시 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꼬추를 만졌다. 당연히 어린아이가 그 감각에 의해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손을 만지는 거나 발을 만지는 거나 똑같이 만졌다가, 근데 어느 날 꼬추를 만지니까 부모가 퍽 화를 내고 전혀 막 이렇게 막 뭔가 그냥 괴물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그 어린아이는 그 하는 순간에 굉장히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그 어린아이는 이 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이 부분이 해결할 때까지, 이 감정이 이 안에서 이 부분, 이 수치심에 관한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죠? 부모가 성에 관한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러니 손가락을 만지는 거나 발을 만지는 거나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데,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부모가 억압해버리면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표현해냄으로써 부모의 억압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자유행위 자체는요, 그런 어떤 부모의 그 성적인 억압을 보여주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행동들이 그 아이들과의 친밀감이 가정 안에서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부모가 있는 것에 사랑해서 스킨십 해주면 그 어린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욕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뭐 해야 되냐면 자기 몸을 대상화시켜서 자기 몸을 만져주는, 오히려 부모가 해줘야 될 것들에 관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결국은 뭐냐면 그런 행위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가족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가족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갈등을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그 이전에 제가 강연했지만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유한 자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유한 자기로서 독립한다라는 뜻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욕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 욕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자신의 욕구에 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체적으로 알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돼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우리가 사실 화가 난다는 것도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건데, 내 자신에 관한 욕구가 이렇게 있고 주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 욕구에 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되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되냐면은 그 욕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그거에 관한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주체적으로 알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들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난다. 그럼 그 사람은 주체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체로 독립됐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대.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예스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내가 내 자신의 존재로서, 내 자신의 가치로서 이렇게 홀로 쓸 수 있는 것을 저는 분리하고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는 풀미 엄마의 감정과 행복을 제가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의존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풀미 엄마의 감정은 풀미 엄마 감정이지 제 감정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독립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긴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하거나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독립적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인 양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너무 독립적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혀 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립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요구를 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왜 요구를 하지 않냐면요. 도움도 청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의존적이라 내가 만일 도움을 청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과잉 사회화되는 것처럼 과잉 독립화된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남의 눈에 자신 쉽게 상처를 받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비춰질까봐 또 거부당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따지면 주체적인 것처럼 싹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의존적이라 그 의존적인 것이 들키는 게 두려워서 독립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의존적이 아닌 인간의 고유한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그 안에 독립된 사람들을 우리는 주체적으로 독립된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6장 한 집에서 살지만 하고 싶은 일은 서로 다르다. 이거는 사실은 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욕구. 사실은 모든 자아실현에 관한 욕구는 자아실현에 관한 출발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그 욕구에 관한 부분들을 충족하는 데서 있습니다. 사실 욕구에 관한 부분들은 이전에 이 감정과 욕구에 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은 비폭력 대화에서 이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쭉 그냥 정리만 했습니다. 따라서 되게 그 욕구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그다음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 욕구에 관한 부분들 쭉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책을 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서 뭐 애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않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들. 사실 인간의 이 욕구는 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자유롭고 싶은 욕구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미다컴 안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프로미다컴 안에는 자유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고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키우는 그런데 그런 교육이긴 한데 이 자유롭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 아이에 관한 책임을 져주지 않는 어떤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계를 넘어갔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그런 면에서 그런데도 그 부모는 그 한계를 이렇게 거주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아이에게 책임을 지어주지 않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리미다컴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린아이들, 물론 어린아이가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 아이가 놀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애들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부분 하는데도 부모가 이걸 경계하지 않는 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서 단호하게 그런 부분 옳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증가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아이에 관한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모도 자체도 이 부부 사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유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과 동시에 책임도 함께 주어져야 된다는 거 하고 이 장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참, 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폭력적으로, 한 가정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 폭력에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를 억압할 때 다른 방식으로 억압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으로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폭력에 관한 부분들은요, 폭력으로 억압하는 만일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 폭력에 관한 부분들은요 이건 대응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나치게 헌신하고 그 폭력에 관한 부분들을 회피하고 이래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당당히 맞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런 폭력에 관한 나의 그 대응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느낌과 나의 욕구가 어떻게 침입당한다라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왜? 당신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왔을 때 나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겁이 난다, 아니면 화가 난다, 아니면 슬프다. 왜요? 내가 지금 당신으로부터 굉장히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관한 부분이 침입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렇게 자신에 관한 그 감정들을 얘기한과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아주 강력하게 앞으로 만일 당신이 계속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관한 부분들을 했는데도 만일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말에 대한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되게 그런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은 정말 더 그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어떤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말을 했는데 그 말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때는 뭐냐면은 계속 그 다음부터는 영속적으로 노예처럼 잡혀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주 굉장히 프리미닷컴 안에서, 이렇게 이 폭력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닷컴 안에서. 그래서 뭐냐면 정말 끌려다니다가 맞섰습니다. 한번 맞설 때 막 정말 남편이 막 이렇게 칼로 죽인다고 막 이렇게 위협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 이런 부분, 왜 위협이 더 가냐면은 내가 더 지배하고 싶어서 저 사람이 떠나갈까봐 더 두려워서 지배하는데 거기에 딱 맞섰을 때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이렇게 된다면은 나는 이혼을 하겠다라고 도장 찍는 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행동하는 서류까지 딱 맞춰가지고 딱 가서 줬더니 그 순간 딱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냐면 아내가 정말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딱 할 수 있을 그 순간에 폭력적인 사람은요, 그 순간에 딱 180도 죽습니다. 이게요, 폭력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에 겁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일 남편이 그렇다면 그 폭력에 관한 부분에 너무 폭력이 좀 위험하다면 일단은 가족을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행동으로서 맞설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보호를 요청하고 법의 법을 요청해서 맞선다라는 걸 행동을 보여줄 때야 비로소 이 폭력적인 행동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만일 이 폭력적인 행동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이거는 가족 자체가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갑니다. 맞서지 못하는 사람만이 그 감정에 대면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그렇게 그 관계를 끌고 가는데 맞선다 그러면 그때는 가족은 굉장히 건강한 가족으로 출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는 거죠. 다만 두렵습니다. 맞선다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이 두려움에 관한 부분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맞을 때 비로소 가족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7장은 솔직하게 표현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라. 이게는 감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라. 그리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라는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감정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 수치심의 치유가 아주 깊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정에는 나쁜 감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반드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라는 감정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지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없다라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 자신의 경계에 관한 부분을 침입해 들어왔을 때 화는 그 경계를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신발에 그 깔개처럼 짓밟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자아의 경계가 이미 침범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화를 내지 않냐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의 경계가 침입당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화가 사실은 화에 관한 적당한 화를 내지 않으면은 이 화를 감추게 되고 그러면 자신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침범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수치심에 갇힌 사람들은 반드시 뭘로 튀어나오냐면 경로로 튀어나옵니다. 저도 이게 경로가 뭔지 몰랐는데 저는 화를 웬만하면 내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소년가장 화 안 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어떤 때가 있었냐면 누가 나를 건들면은 막 이게 제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걸 주체 못했던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경로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라는 것 자체가 적당히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못했던 가족 안에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것 안에서 제가 수치심 안에 갇힌 경로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그래서 나쁜 감정이 없다는 거, 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 감정이라고 보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 긍정적으로 나누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분명히 평온한 감정, 그 다음에 위급한 감정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위급한 감정은 욕구의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냐를 나타내주는 감정을 위급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슬픔은 상실에 대비해 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실에 대비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실해야 되는데 슬픔이라는 것은 상실을 마무리시켜주는 울므로써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실을 종결시켜주면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 슬픈 감정입니다. 따라서 울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때 울어야 될 시기에 울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우울증을 간다든가 이렇게 그 상실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 감정들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수치심의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은 수치심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데 이 수치심이 좀 더 병적인 수치심을 가면 좀 더 이 수치심이라는 건 감정인데 감정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 내 존재가 수치스럽다는 존재로 가버리게 되면 이때는 수치심이 병적인 수치심이 됨으로써 이때는 이렇게 수치심이 극단적인 사람이 상호 의존증을 갖고 있는 사람, 결국 공생관계를 만들게 되고 모든 면에서 자신을 감추게 되고 수치심이 극대로 간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고립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울증이 되고 강박이 되는 결국은 뭐냐면 감정 자체는 참 희한한 게 어떤 감정이 한번 억압되잖아요. 화라는 감정이 억압되면 다른 모든 감정이 함께 억압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정은 건강한 감정 내에서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감정에 적절한 반응을 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화를 내는데 감정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화를 내면 사람이 감정을 해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정당한 화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것은 화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면서 드러내는 공격성의 화를 내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것에 관한 부분들은 이건 정당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데 뭐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냐면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고 배우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꺼져.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그 말하는 말의 그 공격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화의 감정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표현될 때의 그 공격성. 꺼져 그러면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완전히 이렇게 묵살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는 그것이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만일 당신이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화가 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건 저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꺼져 그럴 때는 이미 공격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이런 감정이 내가 화가 납니다 이런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기쁩니다 표현해 주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나를 책임지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런 감정을 할 때 날 지지해주고 또 가능해지면 조언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감정에 관해서 이거 표현했을 때 그런 것에 도와주고 또 감정에 반응해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건 나에게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감정에 관한 부분들은 내 감정은 내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면 당신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걸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나는 내 감정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 감정은 언제나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으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푸르미 엄마가 우울하면요. 나는 행복해야 될 책임이 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푸르미 엄마 감정이지 내 감정은 아닙니다. 이전에 푸르미 엄마의 감정에 영향받으면 푸르미 엄마가 우울하면 저도 우울해요. 이게 남편으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는가? 이런 부분도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근데 지금은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같이 공감하고, 우울하다라는 부분들을 맞춰주지만, 그 감정은 내가 우울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우울함을 선택한 것 뿐이니까, 그건 그 사람의 감정으로서 놔두게 되는.
따라서 제가 내 자신의 감정은 내 거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을요, 사실은 감정을 받아들일 때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전에 강연했죠. 많이 한 부부 밑에 잘하면은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하다는 것을 조용하다라는 감정, 조용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서글프다라고 느낍니다. 서글프다. 왜 부부싸움하고 나서 고요함을 서글프다 느끼면 그건 감정이 진짜 감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참 저도 이게 풀미 엄마하고 저하고 요새 성장하면서요. 야, 감정이 참 어느 날 제가 볼 때는요. 화가 나는 감정이 곰이 따지니까 화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슬픔의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표현을 화로 내거든요. 여자들이 울 때 막 울면은요. 곰이 따지면 그거 슬픔의 감정이 아닐 때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노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용납을 안 하니까 그때는 뭐냐면 슬픔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우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가 슬퍼? 그럼 반응이 없습니다. 뭐가 화가 나? 그러면 그때는 반응합니다. 왜냐면 감정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에. 따라서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자, 이것은요, 이 책 수치심의 치유를 좀 더 많이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억제하는 거와 억압에 관한 부분들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감정을 왜 우리가 참 찾아내기 어렵냐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요, 사실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할지 두려워서,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두려워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걸 억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두려워서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억압은 참 어렵습니다. 억압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억누르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억압한다는 것. 그것은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강연에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분노한다, 화가 난다, 뒤집어진다. 그러면 예외 없이 그 부모는 분노, 화라는 감정을 억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성에 관한 부분을 표현한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성에 관한 수치심을 부모가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억압은 무의식 안에서 의식이 그걸 못 받아들일 만큼의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 안에 밀어넣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억압은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억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견디지 못하는 이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억압과 감정에 관한 부분들은 억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면에서 자신이 무엇이 억압되어 있는지를 어린 시절에는 억압했지만 어린 시절은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억압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어린 시절에 억압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의 감정을 다시 탐험해 가는 과정, 이에 관한 과정.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부분들이 정확히 작동돼야 그래야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관한 부분이 억압되어 있는 사람은요, 뭐만 남게 되냐면 우리가 지성에 관한 부분에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감정의 지원을 못 받으면요, 나중에는 망가진 의지만 남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억압된 사람은요, 똥고집 부릅니다. 자신이 감정이 억압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분명히 옳다라는 그것 하나, 사실은 그 경험이 그걸 미치지 못하면서도 그 옳다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악착같이 매달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자신이 뭘 억압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의지만 남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의지에 관한 부분들이 감정의 지원을 받을 때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최근에 그런 감정에 억압받은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무식 안에서 다시 해소해 가면서, 요새는 제가 감정에 관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읽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참 감정이 제가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고, 그래서 저번에는 강연하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운다라는 거 표현 못했는데, 어떻든 간에 자, 우리가 우리 감정에 관한 그 여러 가지 표현, 그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 사랑은 단지 베풀기 위해서 베풀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돌려받기 위한 베품은 당신이 상대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속이고 존중하는 행위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랑도 그냥 사랑으로 줘야지 조건에 관한 사랑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사랑에 관한 감정도요. 자, 평온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게 있냐면은
일단은 감정이 자기 것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를 즐겁게 해 그러면 사실 나의 감정이 당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거 당신이 나를 즐겁게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의 자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내가 행복해라든가 당신이 함께 있으니 내가 즐거워라든가 내 감정을 항상 표현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메시지 하지 말고 나 메시지. 내가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세 번째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죠. 감정을 표현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감정을 감추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의 바름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느낄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치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예의 바르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건지는 누구든지 알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의 바른 행동을 해도 그 안에 감정을 감추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것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때는요. 그 솔직한 표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자, 건강한 가족은 그 모든 감정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드러낼 때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반응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만약 계속 무시하면 아이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궁극적으로 내가 감정이라는 건 곧 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감정에 관한 거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더라 이거죠. 결국은 감정을 표현해 줌으로써 그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할수록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아이가 무슨 감정을 표현하든 간에 그 감정을 받아주고 반응해주는 어떤 그런 가정이 될 때 그때 공감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8장입니다.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라. 여기는 뭐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실 문제 있는 가족들은요. 이렇게 소통을 공감하는 소통을 하지 않고 이게 방어적인 소통을 합니다. 근데 방어적인 소통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뭐냐면 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서로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에 관한 책임을 싹 빼버리고 책임을 남한테 싹 돌리는 그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소통을 이 방어적인 소통 패턴이라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규정해버리고 뭐 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립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애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소통.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섞일 때 전혀 애정의 관계가 없는 그냥 사실적인 부분만 전하는 어떤 그런 소통. 이거는 공생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요. 의존적인 과정 내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순 소통 이런 것들입니다. 모순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얼굴은요 이렇게 참 보면 사람을 만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말은 반갑다고 하는데 얼굴은 뭐냐면 야 가라 이거 있죠. 느낌 전혀 반가운 느낌이 아닌. 애들한테도 있잖아요. 그래 말은 하면서도 표정은 전혀 아닌. 다만 어린아이들은요. 이 말로 따라가지 않고 표정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소통 중에 이중소통은 아주 굉장히 두려운 소통입니다. 이중소통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중구속.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라고 시킬 때 먼저 뭘 가르치냐면 낯선 사람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낯선 사람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뭐 하냐면요. 인사 안 했다고 야단칩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인사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는 다 낯선 사람인데 모든 사람한테 낯선 사람 조심하라 그래놓고 또 낯선 사람 보고 인사 안 했다고 야단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내에 그런 얘기 나와 있죠. 넥타이를 뭐 2개를 메고 넥타이를 2개를 줬는데 하나를 차고 내려왔더니 아빠가 다른 건 마음에 안 드니 그냥 아빠한테 자랑하고 왔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건 칭찬해주면 좋은 건데, 다른 거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왔다가, 기분 좋게 왔다가 아빠가 싹 정서적으로 탁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이중소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내 상처가 들키니까 너 거기에 머물러라. 그런 그 소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통 중에 희생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양 뭐냐면 소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생양이라는 거는요, 참 희생양 당한 사람은요, 가족 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희생양이 당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가족의 소통 안에서.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집 안에도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희생양이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 가족 안에 있는 그 불안한 부분을 하나로 딱 몰아서 그 사람한테 쏟아버리면 부모의 공격이 나한테 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들도 그 형제 안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쏟아붓는 어떤 그런 게 희생양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 중에 치환에 관한 소통인데, 이 치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한테 야단 맞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대들 수 없으면은 그 야단 맞은 거 기분 안 좋은 거 동생 와서 두드려 팹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와서 뺨 맞고, 그죠?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집에 와서 부엌에 와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두드려 패는 게 치환입니다. 감정을 따로 바꾸게 되는 어떤. 그 다음에 삼각관계에 관한 소통이 있습니다. 삼각관계는 참 이거 고통스러운, 특히 부부 내에서 어떤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서로가 공생하거나 서로의 그 위험에 대한 갈등에 관한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그래서 아이가 나면 이 아이가 아이를 놔두고 이게 서로 삼각관계를,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하나 연합해가지고 아빠한테 대항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의 정서를 피해버리는, 무슨 정서를 피한다는 건 뭐냐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게 되는 어떤 것이 삼각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삼각관계 안에서는 이 갈등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면 아이가 몸이 아파서, 스스로 몸이 아파서 뭐냐면 이 갈등의 수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부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아프니까 자신의 싸움을 잊어버리고 이 아이에 몰두하게 되는, 이 경우는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극단적이면 부부의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까지라도, 암을 만들어내면서까지라도 부부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이 있지만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소통들, 이런 소통,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입니다. 이 방어 기제에 관한 부분들은 이 수치심 치유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소통에 관한 방어를 여러 가지 치환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1차 방어기제, 2차 방어기제, 부정, 억압, 무슨 뭐 억제, 이런 부정에 관한 부분들을 수치심의 치유는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가족이, 그 건강한 가족들은요, 항상 어떻게 소통하냐면은 귀 기울여 경청한다는 거죠. 어떤 애가 말하든, 어른이 말하든 애기가 말하든 간에 건강한 가족에서는 귀 기울여 경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지 말하는 것에 관한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를 느끼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정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경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의견이 뭐든 가든 간에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표현해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관대한 소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껏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감의 소통을 하게 되고, 어떻게 또한 표현하냐면 그런 소통을 할 때 평등하고, 그 다음에 단언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말을 표현하면서도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 대화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9장, 그 책임과 그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라. 이거는 책임에 관한 부분들. 사실은 이 방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강압하고 지배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도 내 거라고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행동도 내 거라고 책임지지 않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없고 너가 다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떤 면에서는 강압하고 헌신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제일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강압하는 부모보다는 책임을 수동적으로 헌신하는 부모가 오히려 책임을 더 안 지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모는 아주 수동성 뒤에 숨어서요,